지난 12월 80대 여성 한 분이 집 밖에서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단 18일 만에 63명이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중 93%가 저체온증이었고요. 특히 충격적인 건 환자의 68%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25%가 집 안에서, 25%가 동네 길가에서, 15%가 산에서 발생했어요. 산이나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 집 거실, 동네 슈퍼 가는 길, 뒷산이에요. 그리고 사망자 중 72%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었고 23%가 술 마신 상태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죠?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야기를 전하는 행복장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체온증은 산에 가거나 바다에 빠졌을 때나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집 근처 길가에서요. 심지어 집 안에서도 저체온증에 걸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난방비 아끼시려고 추운 방에서 지내시는 분들, 그리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까지요. 더 무서운 건 저체온증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좀 춥네 이 정도로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체온이 계속 떨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저체온증 사망자 중 87.5%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위험 상황만 알고 계셔도 이번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고 끝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니어분들이 겨울철에 가장 조심해야 할 저체온증 위험 상황 5가지입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서 각 상황마다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꼭 준비하셔야 할 것들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1위는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위험한 상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5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5위는요, 바로 실내에서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 안에 있는데 무슨 저체온증이에요?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저체온증 환자의 25%가 실내에서 발생했습니다. 4명 중 1명이 집 안에서 저체온증에 걸렸다는 뜻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실내 저체온증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본인 집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은 가장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집이 겨울철에는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원인은 난방비 때문입니다. 요즘 전기세 가스비가 얼마나 비싼지 다들 아시잖아요. 작년 겨울 한 달 전기세가 평균 20만 원이 넘게 나온 가정도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43%가 난방비 부담으로 적정 온도보다 낮게 난방한다고 합니다. 보일러를 약하게 틀거나 아예 안 트시는 경우도 많아요. 한 달에 몇만 원 아끼려고 추운 방에서 지내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이 천천히 식는 걸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잖아요. 몸이 즉시 반응하죠. 심장이 빨리 뛰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바로 그 물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하지만 방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적응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마치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요. 물을 서서히 데우면 개구리가 뛰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서서히 추워지는 걸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의학적으로 이걸 온도 적응착오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고령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어르신들의 온도 감각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젊은 사람은 18도만 돼도 추워하고 난방을 트잖아요. 이불을 덮고 두터운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15도, 심지어 13도까지 내려가도 좀 서늘하네 이 정도로만 느끼세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피부의 온도 감각 세포가 30% 이상 줄어듭니다. 마치 손가락 끝에 두꺼운 장갑을 낀 것처럼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2024년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70대 이상은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데 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젊은 사람은 온도 변화를 5초 만에 느끼는데 70대는 10초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72세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서울 은평구에서 혼자 사시는데요. 지난 1월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날이었어요. 아들분이 저녁 7시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매일 하시는 안부 전화였죠. 그런데 이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하셨대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말이 어눌하고 느리게 나오시더래요. 평소 아버지는 목소리가 또렷하고 말씀도 빠른 편이셨는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아드님이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방 안이 너무 추웠던 거예요. 온도계를 보니 12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불 속에 누워 계셨는데 아드님이 흔들어도 제대로 반응을 안 하셨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급히 체온계로 체온을 재보니 34.5도밖에 안 됐어요. 정상 체온이 36.5도인데 2도나 낮은 겁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경증 저체온증, 32도 이하면 중등도 저체온증으로 분류됩니다. 아드님은 즉시 119에 전화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아버지를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불을 더 덮어드리고 온도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하지만 체온은 쉽게 오르지 않았어요.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체온은 34도대였고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습니다. 체온을 천천히 올려야 하는데 급격히 올리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따뜻한 수액을 정맥으로 주입하고 온열 담요로 몸을 감싸고 체온이 시간당 0.5도에서 1도씩 천천히 올라가도록 조절했습니다. 약 3시간 후에야 체온이 36도를 넘었고 그제야 어르신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으신 후에 다행히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퇴원하실 때 박영수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춥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냥 좀 피곤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불 속에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보일러를 꺼놓았는데 설마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습니다. 아드님도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매일 전화를 드리긴 하는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이상해서 다행히 빨리 갔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바로 실내 저체온증의 무서운 점입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몸은 이미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혼자 계시면 이런 상황을 알아차릴 사람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고령자의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은 추우면 자동으로 떨림을 통해서 열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전율 서모제네시스라고 하는데요. 근육을 떨게 해서 열을 생산하는 거죠. 마치 발전기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약해져요. 왜 그럴까요? 첫째,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 70대가 되면 근육량이 젊었을 때보다 30%에서 40%까지 감소합니다. 열을 만드는 공장이 작아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장이 작으면 당연히 생산량도 줄어들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젊은 사람은 추위에 노출되면 근육 떨림으로 시간당 약 200kcal의 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는 같은 조건에서 100kcal 정도밖에 못 만든다고 합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율이 매년 1%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70세가 되면 30대보다 기초대사율이 40% 가까이 낮아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만들어지는 열이 훨씬 적다는 뜻입니다. 젊은 사람은 밥 한 공기를 먹으면 체온이 0.5도 정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70대는 같은 밥을 먹어도 체온이 0.2도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똑같은 추위에 노출돼도 젊은 사람보다 체온이 훨씬 빨리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20대와 70대를 같은 온도의 추운 방에 1시간 동안 있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0대는 체온이 평균 0.3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70대는 평균 1.2도나 떨어졌어요. 무려 4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하나, 많은 어르신들이 만성질환 약을 드시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이런 약들이 체온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중에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열이 더 빨리 빠져나가게 만들 수 있어요. 혈관이 확장되면 피부 쪽으로 혈액이 많이 가면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또 일부 당뇨약은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데 저혈당 상태에서는 체온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체온 조절 중추도 영향을 받거든요. 네 번째는 실내 온도 차이가 큰 경우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거실은 따뜻한데 화장실이나 방이 너무 추운 경우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실내 온도 차이는 거실과 화장실 사이에 7도에서 10도까지 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어떤 집은 심지어 15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따뜻한 곳에서 갑자기 추운 곳으로 이동하면 몸에 큰 충격이 옵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 가실 때 이런 일이 자주 생겨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 차가운 화장실로 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며 체온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온도 쇼크라고 하는데요. 심장에도 부담을 주고 뇌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겨울철 새벽 화장실에서 쓰러지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겨울철 가정 내 응급 상황의 18%가 화장실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실내 온도를 최소 18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가정은 실내 온도를 20도 이상으로 유지하라고 권고합니다. 이건 권장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난방비가 부담되시더라도 건강이 먼저예요. 저체온증으로 입원하면 하루 입원비만 30만 원이 넘습니다. 중환자실에 가면 하루 100만 원도 넘어갑니다. 한 달 난방비가 20만 원이라고 해도 입원 하루면 그 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방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실내 온열기를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전기 온풍기는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전기세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세라믹 히터가 좋은데요. 세라믹 소재로 열을 내는 히터예요. 장점이 뭐냐면 첫째, 빠르게 방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켜면 5분 안에 방 온도가 5도 이상 올라가요. 둘째, 안전합니다. 넘어져도 불이 안 나고 과열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셋째,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밤에 켜놔도 시끄럽지 않아요. 특히 혼자 계실 때 보일러 대신 온풍기 하나만 틀어도 체감 온도가 5도 이상 올라갑니다. 하루 8시간 사용 기준으로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일러 트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전기장판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너무 뜨겁게 켜지 마시고요. 약하게 켜서 이불 속만 따뜻하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타이머 기능이 있는 제품들도 많으니까 자는 동안 계속 켜져 있지 않도록 설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켜서 이불을 따뜻하게 만들고 누울 때 끄거나 타이머를 30분으로 설정하세요. 왜 그러냐면 전기장판을 밤새 켜놓으면 저온 화상 위험도 있고 탈수도 될 수 있거든요. 온열 담요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거실에서 TV 보실 때나 낮에 쉬실 때 무릎에 덮고 계시면 체온 유지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하나 더 준비하세요. 바로 체온계입니다. 요즘은 귀에 대기만 해도 1초 만에 체온을 재는 적외선 체온계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체온을 체크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36도 이하로 내려가면 바로 난방을 강화하시고 따뜻한 옷을 더 입으셔야 합니다. 35.5도 이하면 경계 단계입니다. 이때는 즉시 따뜻한 음료를 마시시고 난방을 최대로 틀으세요. 35도 이하면 위험 신호니까 가족에게 연락하시고 필요하면 병원에 가셔야 해요. 체온을 재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후가 가장 정확합니다. 방금 일어났을 때는 체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혹시 난방비가 정말 부담되신다면 지역주민센터에 꼭 연락하세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난방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이면 됩니다. 또 긴급복지 지원도 가능하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실내 저체온증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집 아니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실내 온도를 꼭 체크하세요. 온도계 하나 벽에 걸어두시고 수시로 확인하세요. 그럼 이제 4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위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독거노인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1인 가구가 전체 노인 가구의 23.7%입니다. 약 200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15% 정도였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저체온증 사망자 중 72%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10명 중 7명이 독거 어르신이라는 거예요. 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더 위험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상 징후를 알아차려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5위에서 말씀드린 박영수 어르신 사례 기억나시죠? 아드님이 전화로 목소리가 이상한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발견이 하루 이틀 늦어져서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실제로 독거 어르신 저체온증 사망 사례를 보면 대부분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됩니다. 2023년 겨울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5세 할머니 한 분이 집에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됐는데 발견된 게 사망 5일 후였습니다. 이웃분들이 며칠 동안 문소리가 안 나고 불이 꺼져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집에 들어가 보니 할머니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저체온증이었습니다. 방 온도는 6도였고 난방은 꺼져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확인해 보니 음식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전기세 고지서가 밀려 있었고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한 기록은 2주 전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이 할머니만의 일이 아닙니다. 매년 겨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체온증이 시작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추우니까 옷을 더 입어야지, 난방을 틀어야지 이런 생각조차 제대로 못하게 돼요.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바로 판단력입니다. 심지어 역설적으로 옷을 벗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학 용어로 역설적 탈이라고 하는데요. 체온이 많이 떨어지면 뇌가 혼란을 일으켜서 더운 것처럼 느끼고 옷을 벗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체온이 28도 이하로 떨어지면 뇌의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중추인데요. 여기가 고장나면 더위와 추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어 죽어가면서 옷을 벗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겨울철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발견하면 옷을 거의 다 벗은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혼자 사시면 귀찮아서 한 끼 거르기 쉽죠. 특히 겨울에는 더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기 싫고 음식 만들기도 귀찮고 해서 라면이나 빵으로 대충 때우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식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열을 만드는 원료가 없어지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거든요. 이걸 식이성 발열 효과라고 합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비되고 이때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루 3끼를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체온을 1도 정도 올릴 수 있어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같은 온도의 추운 방에서 한 그룹은 3끼를 제대로 먹고 한 그룹은 2끼만 먹게 했습니다. 6시간 후 체온을 재보니 3끼 먹은 그룹은 체온이 평균 0.3도 떨어진 반면 2끼만 먹은 그룹은 0.8도나 떨어졌습니다. 식사가 체온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움직임이 적다는 겁니다. 혼자 계시면 말할 사람도 없고 나갈 일도 별로 없죠. 하루 종일 방에만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밖이 추워서 더욱 그렇습니다. 움직임이 적으면 근육이 열을 만들지 못해요. 근육은 우리 몸의 난로 역할을 하거든요. 움직이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이 열 생산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몸 전체가 차가워집니다. 발끝 손끝부터 시작해서 점점 중심부까지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매일 한 번씩 통화하는 약속을 하세요. 시간을 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7시에 전화하기 이렇게요. 만약 연락이 안 되면 바로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요즘은 지역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 안부 전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매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해줘요. 서울시의 경우 하루 2회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드린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직접 방문까지 한다고 하니까 꼭 신청하세요. 비상벨을 설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목에 걸고 다니는 휴대용 비상벨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목걸이처럼 생긴 작은 기기인데 버튼 하나만 있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미리 등록한 가족이나 119로 자동 연결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료로 지원해주기도 하니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체온계도 추천드립니다. 체온을 자동으로 측정해서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기기예요. 팔찌 형태나 패치 형태가 있습니다.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녀분 핸드폰으로 알림이 갑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3끼를 꼭 챙겨 드세요. 혼자서도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걸로요. 따뜻한 국물 음식이 특히 좋습니다. 미역국,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이런 것들이요. 국물 음식은 체온을 올리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국물을 마시면 위장이 데워지고 그 열이 온몸으로 퍼지거든요. 요즘은 1인용 냉동 제품도 많이 나와요.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 간편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밖에 나가세요. 5분만이라도 좋아요. 복도라도 걸으시고 계단도 오르내리시고 이런 작은 움직임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하루 30분만 걸어도 체온이 0.5도 정도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가기 어려우시면 집 안에서라도 가볍게 운동하세요. 제자리 걷기, 스트레칭 이런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근육에서 열이 발생하거든요. 혼자 사신다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는 게 위험한 거예요. 비상벨, 체온계, 정기적혈낭망 이 3가지만 준비하셔도 훨씬 안전합니다. 그럼 이제 3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는 길가에서 저체온증이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저체온증 환자의 25.4%가 길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실내 다음으로 많은 장소예요. 산이나 들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 걷는 동네 길거리에서 말입니다. 왜 길가가 위험할까요? 첫 번째는 잠깐만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슈퍼에 잠깐, 약국에 잠깐, 동네 한 바퀴만 산책하려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가시잖아요. 외투 하나만 걸치고 장갑도 안 끼고 모자도 안 쓰고. 그런데 그 잠깐이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길에서 아는 분 만나면 이야기하게 되고 걷다 보면 생각보다 멀리 가게 되고 그 사이에 몸이 식는 겁니다. 2024년 겨울 인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4세 이영희 어르신께서 집에서 200m 떨어진 슈퍼에 가셨어요. 날씨가 영하 5도였는데 그냥 얇은 점퍼 하나만 입고 가셨습니다. 금방 다녀올 건데 뭐 하시면서요. 그런데 슈퍼 가는 길에 오랜만에 만난 이웃 할머니와 길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셨대요. 겨울바람이 쌩쌩 부는 길에서 서서 말입니다. 처음엔 5분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30분이 넘게 서서 이야기하셨어요. 그 사이에 체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어지럽더래요. 걷기가 힘들어지고 손가락이 시린 게 아니라 감각이 없어지더래요. 물건을 들고 있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다행히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이상한 걸 알아차리고 급히 나와서 어르신을 가게 안으로 모시고 119를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같은 영하 5도라도 실내와 실외가 전혀 다릅니다.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가 10도 이상 떨어져요. 이걸 바람 냉각 지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기온이 0도인데 바람이 초속 10m로 불면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집니다. 무려 12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람이 초속 15m로 불면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갑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수준입니다. 우리 몸에서 열이 훨씬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람이 불면 피부 표면에 따뜻한 공기층이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피부 주변에는 얇은 따뜻한 공기층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보온층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이걸 계속 날려버리니까 피부가 직접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겁니다. 특히 손, 발, 얼굴, 귀 이런 노출 부위는 바람을 직접 맞으니까 더 빨리 식습니다. 손가락 체온이 떨어지면 감각이 없어지고 귀가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동상에 걸릴 수 있어요.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같은 영하 5도 환경에서 바람이 없을 때와 초속 10m 바람이 불 때 손가락 온도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바람이 없을 때는 30분 후 손가락 온도가 5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는 15분 만에 10도나 떨어졌습니다. 시간은 절반인데 온도 하락은 2배인 거예요. 세 번째는 넘어질 위험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겨울길은 미끄럽잖아요. 빙판길, 눈길, 혹은 그냥 얼어붙은 인도에서도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고, 통증이 오고, 혼자서 일어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태로 추운 땅에 누워 있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요. 땅이 얼어 있으면 몸에서 열을 빨아가거든요. 네 번째는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에서 기다리는 그 몇 분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배차 간격이 길어서 10분, 20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람 부는 정류장에서 20분 서 있으면 체온이 1도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첫째, 잠깐 나가도 제대로 입으세요. 외투, 장갑, 모자, 목도리 네 가지는 필수입니다. 금방인데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5분 나간다고 해도 30분이 될 수 있어요. 외투는 두껍게 입으세요. 얇은 외투 2개보다 두꺼운 외투 1개가 낫습니다. 발열 장갑을 꼭 준비하세요. 요즘 나오는 USB 발열 장갑은 보조 배터리로 3시간 이상 따뜻함을 유지해줍니다. 장갑 안에 얇은 발열선이 들어있고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면 발열선이 열을 냅니다. 온도 조절도 되니까 너무 뜨거우면 온도를 낮출 수 있어요. 손가락 체온만 유지해도 전체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손끝 발끝 체온이 떨어지면 중심 체온도 빨리 떨어지거든요. 반대로 손끝 발끝이 따뜻하면 중심 체온도 잘 유지됩니다. 핫팩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주머니에 2개 정도 넣어 두시면 좋아요. 하나는 손 주머니에, 하나는 가슴 주머니에. 요즘 나오는 충전식 핫팩은 유비로 충전해서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따뜻함이 유지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꼭 휴대폰을 챙기세요. 혹시 길에서 이상하면 바로 가족이나 구급대원에게 연락할 수 있게요.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 나가지 마시고 누군가와 함께 나가세요. 둘이 함께 있으면 서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버스를 기다릴 때는 가까운 실내로 들어가 계세요. 편의점이나 약국, 커피숍 이런 데서 기다리시다가 버스 올 시간에 나가시면 됩니다. 무리해서 밖에서 기다리지 마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1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면 꼭 실내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추운 날은 아예 외출을 미루세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다음 날로 미루는 게 맞습니다. 기상청에서 한파 경보가 내려지면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한파 경보가 뭐냐면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이거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이하일 때 발령됩니다. 이때는 정말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가에서의 저체온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2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위는 야외 활동 중에 저체온증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에도 등산, 낚시, 산책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기세요. 운동도 되고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가 위험합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산에서 발생한 저체온증이 전체의 15.2%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왜 야외 활동이 위험할까요? 첫 번째는 본인의 체력을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을 때 산도 많이 다녔어. 이 정도 거리는 문제 없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70대의 체력은 30대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서울대 체육교육과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 70대의 최대 산소 섭취량은 30대의 55%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 뭐냐면 운동할 때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산소의 최대량인데 이게 체력의 지표가 됩니다. 이게 절반 수준이라는 건 똑같은 산길을 걸어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더 빨리 지치고 체온도 더 빨리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땀 때문입니다. 등산하면 땀이 나잖아요. 추운 겨울에도 등산하면 땀이 납니다. 땀에 젖은 옷은 열을 빼앗아갑니다. 물의 열전도율이 공기보다 25배 높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마른 옷을 입었을 때보다 25배 빠르게 열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땀에 젖은 속옷을 입고 찬바람을 맞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요. 겨울 등산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땀 흘리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걷기입니다. 등산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땀이 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실제로 겨울 산악조난 사고를 분석해보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의 60% 이상이 옷이 땀에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탈수입니다. 겨울에는 갈증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물을 안 마시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름에는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시는데 겨울에는 안 그러거든요. 하지만 겨울에도 땀은 나거든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피부를 통해서 물이 증발하는 거예요. 하루에 약 500ml 정도가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체온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피가 끈적해지면서 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잘 안 가고 그 부위 체온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해가 빨리 진다는 겁니다. 겨울에는 오후 5시면 어두워지잖아요. 밝을 때 출발했는데 내려오다가 어두워지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체온 유지가 더 어려워요. 움직이지 못하고 한 자리에 있으면 체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겨울 등산은 짧게 하세요. 여름에 2시간 걸리는 코스면 겨울엔 1시간 코스로 바꾸세요. 해가 있을 때 출발해서 해가 있을 때 내려와야 합니다. 늦어도 오후 3시까지는 하산을 시작하세요. 발열조끼를 입으세요. 요즘 나오는 USB 발열조끼는 보조 배터리로 5시간 이상 따뜻함을 유지해줍니다. 조끼 안에 탄소 섬유 발열체가 들어있고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면 열을 냅니다. 특히 몸통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발열조끼가 정말 효과적이에요. 여벌 옷을 꼭 챙기세요. 땀에 젖으면 갈아입을 수 있게 속옷, 양말을 하나씩 더 가져가세요. 비닐봉지에 넣어서 배낭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땀이 나면 즉시 여벌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보온병에 따뜻한 물이나 차를 담아가세요. 중간에 따뜻한 걸 마시면 체온 유지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요즘 나오는 진공 보온병은 8시간 이상 뜨거운 온도를 유지해줘요. 그리고 꼭 누군가와 함께 가세요. 혼자 등산하지 마시고 최소 2명 이상 함께 가세요. 혹시 이상하면 서로 확인할 수 있게요. 날씨를 꼭 확인하세요. 기상청 앱에서 산악 날씨를 확인할 수 있어요. 풍속이 초속 10m 이상이면 등산을 미루세요.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야외 활동은 건강에 좋지만 겨울에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자, 이제 드디어 1위입니다. 1위는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바로 술을 마신 후에 저체온증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네, 술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하시잖아요. 몸 좀 녹이자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 통계를 보면 저체온증 사망자 중 23%가 음주 상태였습니다. 거의 4명 중 1명이에요. 이건 정말 심각한 숫자입니다. 왜 술이 위험할까요? 첫 번째,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몸이 따뜻하다고 느낍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키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화끈거립니다. 아, 따뜻해졌네. 이렇게 느끼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피부 쪽 혈관이 확장되면 몸 안쪽 열이 피부로 나와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난로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에 있던 열이 밖으로 쭉쭉 빠져나가는 겁니다. 서울대 의대생리학교실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소주 한 병을 마시면 체온이 1도에서 1.5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따뜻하다고 느끼는데 실제 체온은 떨어지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피부 온도는 올라가는데 중심 체온은 떨어지는 겁니다. 중심 체온이 뭐냐면 몸의 중심부, 심장이나 간 같은 중요 장기의 온도예요. 이게 떨어지는 게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춥지 않은데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평소 같으면 좀 춥네, 집에 가야겠다 하는 상황에서도 좀 더 있다 가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술 먹고 길에서 잠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죠. 술을 마시면 뇌의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영향을 받습니다. 전두엽은 판단력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여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67세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저녁에 친구들과 소주 2병을 드셨대요. 기분 좋게 집으로 걸어가시는데 도중에 공원 벤치가 보이더래요. 잠깐 쉬었다 가야지 하고 앉으셨대요. 그런데 앉아있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리셨어요. 당시 기온이 영하 8도였고 바람도 불었습니다. 새벽 5시쯤 조깅하던 분이 발견하셨는데 어르신이 벤치에서 쓰러져 있더래요.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더래요. 급히 119를 불렀고 병원에 오셨을 때 체온이 31도였습니다. 중증 저체온증이었어요. 31도면 정말 위험한 수준입니다. 30도 이하로 떨어지면 심장이 멈출 수 있거든요. 집중치료를 받고 2주 만에 회복하셨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저는 그냥 잠깐 앉았다고만 생각했어요. 술도 취했고
피곤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위험한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침에 조깅하시는 분이 안 지나갔으면 아마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술 마신 후 집에 와서도 위험합니다. 술 먹고 현관에서 그대로 잠들거나 온도를 안 켜고 자거나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 경우가 있어요. 정신이 흐릿해서 평소에 하던 대로 못하는 거죠. 실제로 독거노인 저체온증 사망 사례를 보면 상당수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집 현관이나 거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방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현관에서 쓰러진 거예요. 네 번째는 술을 마시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게 탈수로 이어집니다.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하거든요. 술 한 잔 마시면 소변으로 그 이상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체온 조절이 더 어려워져요.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술과 관련된 저체온증 사망자의 87%가 남성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60대 이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는 소주 2병 마셔도 괜찮았는데 70세가 되면 소주 반 병만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똑같이 올라갑니다. 간의 알코올 분해 효소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겨울에는 술을 자제하는 겁니다. 특히 밖에서 술을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꼭 드셔야 한다면 실내에서 그리고 적당량만 드세요. 소주는 한 병 이내, 막걸리는 2잔 이내가 적당합니다. 술 마신 날은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꼭 누군가와 함께 집까지 가세요. 혼자 걸어가다가 벤치에 앉거나 쓰러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대리운전을 부르시거나 택시를 타세요. 집에 오면 꼭 난방을 확인하세요. 현관에서 잠들지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주무세요. 가족이 계시면 술 마셨으니 확인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세요. 온열 담요를 하나 준비해 두세요. 술 마신 날 집에 와서 바로 온열 담요를 몸에 두르고 계시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발열 패드도 좋습니다. 침대나 소파에 깔아두고 그 위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술 마시기 전에 꼭 밥을 먹으세요.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더 빨리 흡수되고 체온 저하도 더 심해집니다. 술은 절대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겨울에는 특히 조심하세요. 자, 여기까지 겨울철 저체온증 위험 상황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5위 실내 난방 온도, 4위 혼자 사는 어르신, 3위 외출 시 보온 장비, 2위 야외 활동, 1위 술 마신 후. 이 5가지만 조심하셔도 저체온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저체온증 초기 증상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이 계속 떨립니다. 이건 몸이 열을 만들려고 애쓰는 신호예요. 떨림이 멈추지 않으면 바로 따뜻한 곳으로 가세요. 둘째, 말이 어눌해집니다.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말이 느려져요. 본인은 정상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셋째,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추를 잠그거나 휴대폰을 조작하기 어려워져요. 지퍼를 올리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넷째, 졸립니다. 이상하게 자꾸 잠이 와요. 이때 절대 잠들면 안 됩니다. 저체온증으로 잠들면 깨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간단한 결정도 못하고 헷갈려요. 길을 잃거나 집에 가는 방법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5가지 증상 중에 2가지 이상 나타나면 바로 따뜻한 곳으로 가시고 119에 연락하세요. 절대 조금만 참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겨울 꼭 안전하게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한 겨울 보냅시다. 감사합니다.